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뭐 AI 공부하시거나 네. 지금 뭐 코딩 공부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최소한 용어를 이해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부모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귀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 아빠가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네? 야, 근데 되게 못한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 기자 방종임입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달라진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에 있어서 변화를 주제로 국내 최고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국현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뵐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뵙는데요. 대략 그런 것 같죠? 예, 네네. 예, 교수님 뵐 때마다 아주 신나서 저는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30년 넘게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셨죠. 그간에 시기별로 좀 공통점이 있나요? 요즘에 또 힘들어하는 공통적인 유형이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보기는 건 쉽지 않지만 최근의 변화들만 몇 가지 든다면 첫 번째는 이 SNS의 파워가 정말 엄청나구나. 과거 2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죠. 또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상황들에 적응하는 문제나 또 학교 폭력, 또래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왔고요. 온라인 채팅하거나 또는 게임 함께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인 교류가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이고 얇아졌다 그럴까요? 네, 표피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자기의 활동이나 이런 걸 자꾸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서의 좋아요에 대한 기대가 커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쟁 심리 또 비교 심리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청소년기 특유의 이제 그런 또래 집단 간의 응집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약화되는 게 아닌가. 정서적인 유대 관계나 신뢰 관계나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오히려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문제로 인해서 뭐 최근에는 성적인 또 그런 문제들도 많아졌고 네. 또 아이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으니까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아주 고질적인 그런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나 그로 인한 이제 폭력 희생의 문제들이 더 만성화되는 경향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기는 게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하나의 이제 과정들에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또 안정감,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또 정서적인 그런 충족감을 느끼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표피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고 또 온라인상에서 그런 좀 부정적인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지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자기에 대한 자아상, 자존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좀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온라인 검색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검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거든요. 정말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엉뚱한 상업적인 정보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또 가짜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 갤러리 같은 거잖아요. 우울증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울증 모여있는 분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공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들을 오히려 착취하거나 괴롭히고 자기의 이렇게 스케이프고트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혼란 내지는 다양성이 오히려 굉장히 현재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문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취약해지는 그래서 맞습니다. 교수님의 멘트가 더 중요해진 네.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도 가이드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많지 예, 않으시니까요. 예.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이런 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요즘 아이 키우기 너무 어렵다. 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어머님들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옛날보다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부모님 자신의 어릴 때나 청소년기 때의 경험이 아이의 현재 청소년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면 나를 돌아보면서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것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들도 현재의 이 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하거나 또는 아예 그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뭐 게임이나 어떤 종류의 어떤 SNS 다 거부하시는 네. 부모님도 많으시고 그건 굉장히 죄악시하는 부모님도 많으시다 보니까 아이는 좋아하고 부모는 어머님은 싫어하고.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하니까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개인과 부모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은 뭘까요?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의 강점을 파악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망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해가 부족해지고 관계가 안 되니까 지지망을 만들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돼 있다. 예.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무력감,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답답함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지금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뭐 AI 공부하시거나 네. 지금 뭐 코딩 공부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미래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네, 하드코어 액티비티를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간단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계정 만들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면 뭐 대표적인 게임 중에 몇 가지 축구 게임도 있고 뭐 슈팅 게임도 있고 함께 모여서 공선정을 벌여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어머님의 또 취향에 맞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아버님의 취향에 맞는 게.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랑 같이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최소한 용어를 이해하시고 아이에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또 부모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귀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 아빠가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네? 야, 근데 되게 못한다. 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사실은 그게 위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선 청소년기 이후에 굉장히 멀어진 아빠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요. 네. 닌텐도사에서 나온 이런 무슨 예. 인터랙티브 게임이 있는데 하셨어요, 같이? 그거 했었죠. 아, 근데 제가 예. 진짜 워낙에도 제가 운동신경이 나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코디네이션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 교수님도 노력하시는군요. 노력 안 할 수 없는 게 예. 그거를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또 친구들 모이면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거고 뭔가 재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실력이 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애가 나를 굉장히 귀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잘 열심히 해서 요렇게 하면 될 거다고 나한테 그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발전해요. 그래요. 네. 혼자 무대뽀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윗세대의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게 세대 간의 폭을 줄이고 문화 교류가 되면 그게 아이한테 주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만족감이 있고요. 재밌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지루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재밌어하는 거를 부모가 함께 재밌어하면서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서로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거든요. 반대도 될까요, 교수님? 네.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걸 아이가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예.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버지인데 낚시에 아이를 이렇게 좀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도
밤낚시도 막 데려가시고. 근데 아이 입장에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밤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재미도 없는 걸 계속 쳐다봐야 되는. 그러다 그 아이가 청소년기가 된 다음에 무슨 프로를 보면서, 특정 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낚시 프로를 본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거는 밤에 하는 낚시가 아니라 낮에 배 타고 나가서 하는 낚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가 너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에 너무 빠지기 시작해서 아빠하고 주말에 가는 그 낚시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낚시만 하고 오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수많은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부 얘기도 좀 하게 되고요. 예. 친구 관계 얘기, 이성 다양한 친구 대화를.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알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싫어했던 낚시를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돼서 참여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한 2시간 낚시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노력하던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도 네. 부모님들이 순간순간 멈칫하는 그 계기가요, 아이가 갑자기 변화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은 계속 이렇게 아이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신간 제목이 1000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이 1000번이나 된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이실까요? 흔들림은 사실은 일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기 때는요. 아침에 아주 기쁘게 학교 갔다 올게 하고 갔던 아이가 저녁 때가 되면 불이 팍 죽고 짜증이 확 쌓여서 부모는 도저히 말도 붙이기 어려운 정도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얘기 붙이려고 하면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하룻밤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일 예. 수 있죠. 사실 청소년기 친구들이 뭐 매일매일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일에 마음에 어떤 그런 힘듦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민감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 뇌 안에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부위가 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고 또 아미그달라 자체의 액티비티도 상당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아미그달라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적인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 본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1차적인 보호 본능은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위협이 되는 대상을, 공포가 딱 일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 빠른 결정 중에 하나는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싸우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바로 반항. 공격적인 행동, 예. 반항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 아이들이 아주 예민하게 된 상태에서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정말 차분하고 참 부드러웠던 아이가 어느 순간은 너무너무 까칠해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아이로 바뀐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또래 관계 속에서 더 증폭될 수도 있고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날 또 딱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개운하다, 오늘 맛있는 건 못 차렸어, 아침 식사 너무 맛있다, 이런 아이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서 또 엄마 어저께 내가 좀 짜증냈지, 미안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다 흔들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번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청소년기 예민성이 극도로 증가되는 시기가 한 3년간이에요. 여자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후반기죠. 6학년 후반기부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남자친구들은 중1 때부터 대개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에 그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고 성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급작스럽게 생기고 그걸 도와줘야 될 전두엽의 가지치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탑다운 컨트롤은 무너지고 버텀업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증가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널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3년이니까 매일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00번 정도 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 1000번 정도의 흔들림이 3, 4년을 잘 견디시고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수용해 주시고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끌어 주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수딩해 주시는, 차분하게 해주시는 이런 좋은 영양 공급, 또 아이한테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신체 활동을 줄 수 있는 기회, 저는 또 문예체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술적인 활동도, 그게 꼭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피아노를 배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하는 음악 마음껏 듣고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가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표현도 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어머니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예. 게임을 함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 또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쭉 힘든 과정이지만 그 3, 4년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천번의 흔들림 뒤에는 이제 걔가 스스로가 그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네. 아이들한테 좋은 문학 작품을,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스스로가 반추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한테 신체 활동이나 이런 야외 활동 같은 즐거운 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그 아이의 그런 발산을 할 수 있게 돼주고, 또 운동을 같이 하면서 또래 간의 갈등을 협동이라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서 가장 큰 강점은 서로가 협력 안 하면 상대방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이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생깁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동료 의식이 내 생존을 위해서는 친구의 생존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걸 함께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만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한 차원 높은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죠. 신체 활동,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 활동. 네, 예술 활동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악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아미그달라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예민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림빅 시스템의 활성화를 좀 줄이는 데서 역할을 많이 하고요. 문예체의 또 하나는 전두엽을 강화시켜요. 문예체가요. 네, 우리가 운동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운동하면 무식하다. 전혀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구조와 기능화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운동 조절 능력, 감각 조절 능력이 정서 조절 능력에 거의 비례해서 같이 좋아지는 결과들도 많이 관찰됩니다. 즉, 문예체 활동은 인지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두엽의 정서 조절 능력까지도 굉장히 발달시킨다.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 그렇죠.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양방향의 고충에 처해져 있는 네. 예민성의 증가와 전두엽 컨트롤 타워의 저하가 와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활동은 결국에는 양방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전두엽의 컨트롤 타워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문예체, 그리고 아미그달라의 활동성의 예민성을 수딩, 완화시켜주는 문예체,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건 청소년기 아이들이 일탈하거나 폭력에 휩싸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실이라든지 입시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중학교 시기가 달리기 위한 시기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학습에서 결정적인 시기로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이 문예체가 중요한 건 알겠어. 음. 그렇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부분을 놓쳤을 때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문예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에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제 기능을 충분히 문예체 입장에서도 발휘를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학습 위주로 그러다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부모님이 이제 그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께는 너무나 큰 짐을 이제 지워드리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참 괴로운 마음인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문예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땐요. 아이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 참 다릅니다. 음악에 대한 그런 악기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도 있고, 또 악기만이 아니라 미술, 만들기 뭐 등등. 문예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 크게 얘기해서 세 덩어리를 얘기 드린 거지, 그 안에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선택하기 쉽고 아이가 선호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거를 초등학교 때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예체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거를 해서 또 와서 자랑을 하잖아요. 네. 엄마,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태권도 무슨 띠 땄어. 네, 예. 그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은 아이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이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건 그 아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떠올리시면 더 좋아요. 네가 옛날에 이걸 좋아했는데 너 스트레스 받을 때 좀 힘드니까 한번 재밌게 일주일에 한 2번만이라도 3번만이라도 주말만이라도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아이한테 그런 기회를 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부모님이 일단 가지시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부모님이 아이랑 함께 소통하면서 선택에 대한 기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잘 만나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은 느끼지 마시되 사춘기 때 어려움을 영유아기 때 히스토리를 본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을 살려서 사춘기 네. 때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데 반영을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영유아 아동기까지를 다 아동기까지. 보시고. 네네. 이제 아동기 때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도 많아지고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지는 때니까 그때 했던 활동들을 부모님이 함께 상의하고 떠올리면서 네. 또 그때 찍은 사진이나 뭐 미술대회 가서 상 받은 상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서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기획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번은 흔들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이 1000번은 흔들리면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의 흔들림을 성장 과정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수없이 좌절하고 또 잠깐 즐겁게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겪어내면 그 아이는 이제 세상에 대한 눈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경험을 바라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많은 또래 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또래 간의 관계도 부침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랑 가깝고 자기랑 맞고 그리고 이 친구랑은 정말 내가 꿈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까지 드는 인생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하고 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또 그런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제 쭉 쌓여서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 저는 어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아는 사람. 사람. 그게 어느 순간 돼가는 거죠. 어, 그리고 웬만한 고통은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네. 두 번째 어른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세상은 수많은 고통들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많은 고통들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3, 4년 동안에 우리 뇌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 가지치기가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아이의 그런 삶의 경험들 3, 4년 동안 1000번의 흔들림을 통해서 겪었던 그 삶의 경험들의 가장 적합한 전두엽의 구조화가 기능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다 인격이 다르고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지를 보면 청소년기 때의 삶의 경험들에서 얻어진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거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두엽이나 뇌가 전부 다 다른 형태 내지는 구조와 기능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슈퍼컴퓨터가 저는 장착됐다는 말을 요즘 쓰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뇌에. 그게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이런 주의력 문제는 청소년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아, 소아, 학령기 발달 과정에서 이미 주의 조절, 충동 조절, 행동 조절의 이슈가 있었던 히스토리를 갖고 청소년기 때까지 연장돼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 발달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대기자 TV